아니 띠발이네. 돈이 없다고요? 응, 찍으면 그만이야. 여기 너굴나라에 딱 1억 원만 발행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너굴나라에는 딴 건 없고 똑같이 생긴 너구리 집이 10채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너구리 집의 한 채 가격은 얼마일까요? 간단하죠. 10채가 총 1억이 돼야 되니까 나눠보면은 집 한 채당 1000만 원일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너굴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9억 원어치의 화폐를 추가로 발행해서 너굴나라의 통화량을 총 10억 원으로 늘렸다고 해볼게요. 이때 너구리 집의 한 채 가격은 당연히 1억 원으로 오를 겁니다. 집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은 10배나 뛴 거죠. 무엇이든 많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겁나 찍어내서 발행시키고 유통시키면요, 돈의 가치 역시 하락하고요. 이 돈의 가치 하락은 곧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까 너구리 집의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 간단한 예시는요,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 그럼 물가는 올라가죠.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피셔의 방정식이란 게 있는데, 이거 다 파헤치면 노잼이니까 사실 이것까지 싹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폭등해서 경제에 안 좋다,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헝가리까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초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는 형님들을 위해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말 그대로 물가가 그야말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게 초인플레이션인데, 보통 경제학계에서는요, 초인플레이션의 기준을 한 달에 50%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국가, 지금까지도 남미에서 헷가닥하고 있는 국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어땠냐? 1980년부터 2021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무려 40년 동안 연간 평균 3600%를 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잠깐 폼 미친 게 아니라 꾸준히 미친 거예요. 이 40년이란 기간 동안 연간 3600%를 다 곱해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40년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04조%가 나옵니다. 숫자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퍼센트인데 조 단위가 넘어요. 말도 안 돼. 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 1980년에 이 김너굴 씨가 베네수엘라의 화폐인 100볼리바르로 너굴 초코바 한 개를 살 수 있었다면요, 2021년 기준으로는 얼마를 줘야 하냐? 아까 그 퍼센트를 곱하면 됩니다. 너굴 초코바 한 개의 가격이 무려 104조 800억 볼리바르로 가격이 뛰어버리죠. 제가 계산을 실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숫자예요. 실감이 안 날 정도죠. 그렇다면 이 30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거나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앙은행한테 야야 우리가 돈이 없는데 돈 좀 찍어봐, 그냥 찍어, 뭐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긴급한 시기에 돈을 그냥 찍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베네수엘라의 정치 쪽도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골 때려요. 베네수엘라의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은 모두 석유 산업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 미만의 인구일 거고요. 최소 90% 이상은 석유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정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석유랑은 관련도 없는 90% 이상의 국민들한테서 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서민들의 표를 받아내는 방법은 대체 뭐였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을 위한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90% 이상의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무상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석유 산업이 너무 거대하니까 서민들의 지지는 엄청나게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진보 세력의 대부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 형님의 생각은요,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겠다고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1998년에 집권한 차베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에 엄청나게 돈을 뿌립니다. 차베스 형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석유로 벌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빈민층들은 뭐 손을 들고 환영을 하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90% 이상의 국민들이 그러길 바라니까. 그래야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요, 무료로 뭐든지 퍼주다가 이젠 해도 안 돼서 집까지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요, 빈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쓴 돈도 당연히 석유 판매 대금이었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요, 차베스 정부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무릎까지 꺾어버립니다. 미네랄을 캐서 좀 생산을 하든가 업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SCV만 주구장창 뽑은 거고요. 인구수 200 찍을 동안 SCV만 찍은 느낌이랄까? 그 SCV로 캐낸 미네랄 그냥 다시 SCV한테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은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회 정책으로 2011년에만 약 132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2019년 말까지 공공주택을 300만 채 이상을 지었죠. 이렇게 차베스 정권이 나라를 망쳤던 게 2013년까지입니다. 그럼 2013년에 뭔 일이 있었냐? 이 차베스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던 해예요. 그렇다면요, 나라를 망치고 있었던 차베스가 세상을 등지셨으니까 다시 베네수엘라의 희망이 올까 싶었는데, 이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그대로 따다가 실행시킨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3년 이후에 유가가 거짓말처럼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없어요.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보고 있는데도요, 마두로 정권은 표심 한번 잡아보겠다고 복지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빈곤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궁지에 몰렸던 마두로의 선택은요,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2023년에 들어서는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 연 400% 수준으로 좀 잡힌 거라고 합니다. 400%가 잡힌 거면은 아직 멀긴 했죠. 보통의 중앙은행들은요, 연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400%면 너무 높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인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국가 짐바브웨 사례가 엄청 유명하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더 그렇습니다. 사진도 많고 자료도 많거든요. 짐바브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11월 중순까지 불과 1년 반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짐바브웨가 겪은 수준을 보면요, 가장 심각했던 2008년 11월은 월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이거 몇이야? 796억이네요. 796억%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습니다. 와, 만약에 100 짐바브웨 달러짜리 빵 한 조각이 있었다면 한 달 만에 이 빵 조각이 796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짐바브웨는 이 기간 동안 하루 인플레이션율 평균 98%를 찍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생활에서는 어떤 의미였냐? 하루에 물가가 2배로 뛴 겁니다. 어제 1달러였던 게 2달러, 오늘 2달러였던 게 내일은 4달러. 하루에 98%씩 하루가 다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하루에 2배 오른 거면 화폐의 가치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되는 대로 물건을 사재기했고요, 그럴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악순환의 연속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대체 왜 어쩌다가 이 짐바브웨에 갑자기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냐? 그 이유는 바로 짐바브웨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짐바브웨란 나라는요, 1960년대부터 해방운동을 했고, 그래서 1980년 식민지 독립과 함께 집권하셔가지고 독재하고 있는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 무가베 형님은요, 전쟁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문제는 당시 짐바브웨 돈이 없었습니다. 연금을 챙겨줄 돈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가베가 어떤 선택을 하냐? 돈이 없다고요? 찍으면 그만이야. 라고 해서 당시 짐바브웨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을요, 그저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무마하려 했던 게 무가베입니다. 그냥 뭣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니까 짐바브웨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무가베 정부의 정책은요, 농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뻘짓을 이어가거든요. 짐바브웨 내에 있는 백인 농장을 강탈해서 이를 흑인들에게 떡하니 나눠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지만요, 무가베 형님은 독재였기 때문에 다 해냅니다. 실제로 1%의 백인이 점유하고 있던 땅
전 국토의 80%를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죠. 당시 농장주였던 4,500명 정도의 백인으로부터 4,500곳 이상의 농장을 강제로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땅은 30만 명이 넘는 흑인 가정에게 골고루 나눠줬죠. 백인 소유의 농장을 흑인들에게 재분배하겠다는 계획, 실제로 일어나니까 짐바브웨 경제에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생긴 문제는요, 그 백인들의 농지를 받은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 넓은 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꾸준히 말아먹으면서 식량이 바닥이 났고요. 물가는 그야말로 로켓을 타고 치솟았죠. 백인들의 농장을 몰수한 뒤 바로 1년 뒤부터 짐바브웨의 식량 생산량 45%가 감소했고요. 제조업의 생산량도 2005년 29%, 2006년에는 26%, 2007년에는 28%나 감소했습니다. 뭐든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든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농업 생산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짐바브웨에서는 농산물이 부족해 이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짐바브웨는 더 많은 돈을 인쇄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더 적은 상품을 쫓고 있는 더 많은 돈의 조합은 매우 급격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죠. 여기서 무가베의 뻘짓은 계속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짐바브웨 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 이 친구들한테도 주식이 있었을 텐데 짐바브웨 정부는 이 주식의 절반을 짐바브웨 정부에다가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만약에 이 기업들이 반항을 하면 체포하는 법안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경제는 무너졌죠. 아니 띠발이네. 우리의 땅도 뺏고 우리 기업도 홀라당 해드시겠다고요? 빤스런 치고 이제 이 뭐같은 짐바브웨를 뜨겠습니다. 수고링. 바로 짐바브웨 환율이 미친듯이 오르고 외환 위기도 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미화 1달러가 200억 짐바브웨 달러가 될 정도로 화폐 가치가 폭락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짐바브웨의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무가베는요, 또 뭐라고 말을 하냐.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물가 오른다고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다 시장에 부십시오 라는 법안으로 물자를 강제로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제 물건들은 있는데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니까 이번에는 물자를 반드시 싼 값에 팔아야 합니다 라는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계속 조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무가베 정부를 믿질 않겠죠. 게다가 생산자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기본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니까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가도 못 건지는데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짐바브웨에는 초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한 거죠. 계속해서 무가베는 숫자에 공을 더 찍고 지폐를 발행하고 숫자 0을 뒤에 더 붙여서 또 지폐를 발행하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짓들을 계속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폐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지만 이런 정책을 진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대중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과 그를 지지해주는 국민, 무능한 정권과 무지한 국민들이 만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수백억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한 이후에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무조건 외화로 대체되어야 할 정도로 하락. 사실 이때쯤에는 짐바브웨 달러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09년 4월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 인쇄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짐바브웨는요, 2019년 짐바브웨 달러를 새로 찍어보기도 하고 다시 어떻게든 이 통화 주권을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재미를 못 봤고요. 얼마 전에 새 화폐 짐바브웨 골드를 찍어낸다고 발표하면서 아직도 눈물의 똥꼬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 숫자 몇 개 바꿔 넣는다고 다시 채워지진 않거든요. 자, 다음으로는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 이어서 경제학 역사상 가장 높은 초인플레이션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 초인플레이션율 1등 국가, 바로 1946년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7월 동안 약 1년간의 물가 수준이 도른자입니다. 진짜 짐바브웨보다 더해. 짐바브웨는 1일 인플레이션율 평균 98%를 찍었지만 이 당시 헝가리는 1일 인플레이션율 207%를 찍었거든요. 너무나도 심플하게도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헝가리는
헝가리는 인플레이션율이 15시간마다 2배로 올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탔다고 해보면은 아침에 탔던 1,000원짜리 버스비가 저녁에는 한 2,000원이 된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4,000원이 된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메뉴판을 계속 바꿔야 돼. 이 헝가리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당시 헝가리 정부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돈만 찍어냈거든요.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이미 절반 이상이 파괴됐었고 인프라도 완전히 엉망이었던 헝가리 상황. 이때 헝가리는 전쟁 배상금도 물어야 했고 소련군의 주둔 비용까지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그냥 찍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헝가리는 국민들한테 세금 걷듯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돈을 마련했던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은 국가 경제에도 정부에도 국민에게도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 말로는 그곳에선 당시에 가난한 억만장자가 겁나 많았다고 하죠. 의미 없는 숫자였을 뿐 빵 한 덩이에 막 수십억 수십조를 막 줘야 되니까 월급 받아봤자 뭐 했겠습니까? 돈 받자마자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게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쳐 날뛰니까 사람들은 그때그때 있는 돈을 물건으로 바꿔야 했죠. 이 와중에 저축한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완전히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까 모아둔 재산이 며칠 만에 그냥 빵 한 덩이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떡락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초인플레이션은요, 화폐라는 신뢰의 상징이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해당 정부를 더는 믿을 수 없게 되면서 화폐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과정이죠.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리비 형이는 바보입니다, 바보.